학생 수만도 99년 3월 현재 2,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1회 모교 방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께서는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교수님들과 더불어 돈독한 사제의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 새로운 자아상이 확립되고 창조적이고 보람이 있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여성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대학의 주요 기능을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고 할 때 그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연구와 교육 기능에 많이 치우쳐 왔지만 이제는 사회봉사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회봉사적 역할 중에서 대학의 가장 적합한 형태가 사회교육 서비스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꾸준히 배워 자신의 이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비록 정규대학 교육까지 마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사회봉사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과거와 같이 적성과 소질을 무시한 학벌 위주의 고고한 상아탑으로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실현하는 산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이를 몇 년 전부터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분야에서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4년 연속으로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농협주부대학의 제1회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축하드리며 그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양희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부대학 졸업생 대표 김복순 씨께서 답사를 읽겠습니다. 답사.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졸업생들을 잊지 않고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주신 중앙대 이종훈 총장님, 오태하 부총장님과 늘 여성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양희 평생교육원 원장님, 그리고 각종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경기지역본부 안일옥 차장님과 각 농협조합장님, 여성복지과장님 그리고 농협 관련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졸업생들은 산학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어 다가오는 21세기 준비되어 있는 여성으로서 지역사회의 자간 불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졸업생들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들 우리 졸업생 대표님 답사는 우리 행사 시간을 정확히 맞추시느라고 하셨는지 정말 정확한 시간을 맞추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단상에 계신 내님께서는 아래 편한 자리에 위치하여 주시고 이어서 우리 이종훈 총장님의 특강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 저 특강 확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지대학의 이종훈 총장님은 저희 중앙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새해 1월 1일 KBS 텔레비전을 트시면 저희 이종훈 총장님께서 그해 세계 경제를 예견하시는 세계 석학들과 대담을 하시는 모습을 매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새해에 여러분 우리 또 총장님 또 뵙기를 하시고 그럼 우리 명강의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선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입학을 하셔서 졸업 훌쩍에는 한복을 입어가지고 상당히 좀 나이가 들은 중년 부인으로 저는 이렇게 알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젊고 발랄한 그 대학생 같아서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들인가 했는데 역시 한복 입으면은 나이가 좀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발랄하고 좋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날씨도 덥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처럼 만에 그 모교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IMF는 끝났는가 하는 제목인데 실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전국 대학의 그 대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그 인터넷으로 요즘 이렇게 직접 대고 강의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버 강의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40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최근의 경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저 역시 경제학을 전공하지만은 상당히 그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에게 경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과 그 텔레비를 보니까 어저께 주가가 998에 아마 여러분들 주가가 998이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또 물론 증권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1997년 11월 30일 그러니까 IMF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때 얼마였느냐면은 390이었습니다. 390 하던 주가 지수가 지금 998이니까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3배 정도 또 품목에 따라서는 한 10배 정도 주가가 좀 올라 있습니다. 그저께도 저 잘 아는 친구가 1억 5천을 투자를 했는데 한 10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살맛이 제가 안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주가가 IMF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율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환율인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1193원이에요. 여러분들 1193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외국 갈 적에 돈 바꿀 적에는 대충 아는데 이것도 97년 11월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1146원 했습니다. 그래서 IMF 지금 2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완전히 옛날 수준으로 압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입니다. 지금 얼마냐면 593억 달러.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와 비교하게 되면은 그때 39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유식하게 얘기해서 뭐 모라토리움이라고 했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라든가 빚진 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5배 이상으로
593억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보유고는 상당히 좀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부가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초에 또 기아 산업,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8째 번간 재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자꾸 돈을 빼내간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바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593억 달러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엊그저께 보니까 대우가 아주 흔들흔들 해가지고 세상에 무슨 10조의 빚을 좀 연기를 시켜주고 새로 4조를 꿔준다고 그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72조나 되는 재산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유한보유고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보게 되면은 금리 오늘 보니까 8.6%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얼마 했느냐면은 14.6%였습니다. 그래 좀 이자도 상당히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주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물가가 이렇게 안정된 데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4.6% 정도에서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이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IMF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IMF 이전과 같이 경제가 좋아졌느냐? 아마 답할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한 것은 경제 이론이나 경제 상식으로 오늘의 한국 경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전체적인 틀이나 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료보험에 좀 가입을 해서 매년 건강진찰을 받죠. 저도 수십 년 전서부터 건강진단을 받는데 그 항목이 몇 개냐면 28개를 조사를 합니다. 체크포인트가. 근데 수십 년 동안 제가 건강진찰 받았는데 하나도 나쁜 게 없습니다. 아주 지금 얘기한 대로 경제에서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유한보유고라든가 물가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체크하는 것이 28개인데 28개 중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주 건강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63세인데 지금 제 건강이 50대 같지를 않고 여러분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8개를 체크를 해보면 어떤 것은 여러분보다도 좋게 나옵니다. 눈도 지금 보면 1.0, 1.2입니다. 근데 책을 보는데 돋보기 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니까 좋으니까 좀 한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청년들과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건강이라면 아니에요. 여기 좀 6층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숨이 가빠가지고 좀 천천히 좀 올라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옛날에 한국 경제는 오전 10시 경제라고 했습니다. 해가 아침 떠가지고 중천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오전 10시 경제라고 했어요. 반면에 일본 경제는 12시가 넘어서 태양이 장렬하는 오후 2시 경제로서 한참 잘 나가는, 반면에 영국 경제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 경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경제는 청년 경제예요. 청년 경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보게 되면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큽니다. 자고 일어나면 체격이 좋아집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경제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투자만 하면은
경제가 좋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성장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경제는 자고 일어나면 성장하는 것이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청년 경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 아시라는 겁니다. 바로 한국 경제는 이미 30이 넘어가지고 장년 경제라는 겁니다. 30이 넘어가지고 사람이 키가 큽니까? 안 커요. 하이 힐 신으면 커집니다만은 키가 커지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 경제가 IMF라 좀 어렵게 조금 있으면 좋아질 것으로 아시는데 안 좋아집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기업 경영을 잘못해서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청년 경제가 아니에요. 이미 한국 경제는 장년 경제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일반 경제가 장년 경제였어요. 한국 경제는 청년 경제이고 영국 경제는 노년 경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년 경제는 어떠느냐? 30이 넘어서 키는 안 크지만은 잘 먹고 편하게 지내니까 살이 찝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한 10여 년 전서부터 살만 찐 거예요. 근데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도 하지 않고 식생활 조절도 하지 않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환 보유고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한국 경제가 좋은 것으로 아십니다만은 이미 청년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년 경제로서의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살이 찌는데 운동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한 번도 지금 3, 40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살 뺀 적이 없습니다. 군사를 뺀 적이 없고 거품을 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지표로 보면 좋습니다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살 빼지 않고 거품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는 장년 경제로부터 지금 노인 경제로 들어서 가지고 9년 동안 군사를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거품을 빼는데도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이미 일본 경제는 장년 경제를 지나가지고 좀 노인 경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IMF 지나가지고 지금 2년이 안 됐는데도 회복이 조금씩 되어갑니다. 그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그전과 같은 생각에서 보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최근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안 좋은데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생산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아니고 비제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는 수출 산업이 아닌 내수 산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우, 기업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지 않는데 브로커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경제는 좀 좋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움푹짐푹한데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좋아진 거 없는데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IMF를 맞이해가지고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소득층, 부자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자가 아니라 실감을 못하겠는데 한참 IMF가 진행될 때에 이자가 28%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한 30%였습니다. 단군 이래 5천년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IMF를 맞이해가지고 5천년 동안에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만 넣어놓으면 이자가 30%예요. 여러분이나 저나같이 몇만 원, 몇십만 원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이자,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두면 3억이 나옵니다. 이자가. 그래서 강남 사람들 요즘 술 마실 적에 뭐 위하여가 아니라 뭐 이대로 오면
5천년 동안에 가장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은 겁니다. IMF가. 그때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을 신창원이는 알고 강남을 돌아다니셨습니다만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움푹짚어요. 여러분들은 은행에다가 뭐 농협에다가 뭐 돈 몇십억씩 예금했습니까? 뭐 별로 여러분들도 예금 안 했을 겁니다. 왜 총장인 저 역시도 뭐 예금을 못 하는데 따라서 지금 IMF를 맞이해가지고 경제 지표로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IMF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고 해서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 이상 올라간 주식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하는 주가는 별로 올라가지 않는데 돈 많은 사람 한 주에 뭐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짜리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배를 버는 사람인데 1억만 투자했어도 1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1,500이나 주가지수가 한 2,000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정상적인 국민들은 돈을 못 벌었지만 브로커들 또 은행에다가 예금한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잘 되니까 전체적인 지금 경제는 IMF를 끝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열흘 전에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매일 비행기가 떴다고 합니다. 근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매일 가는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갔었는데 금년서부터 3번이 아니라 4번. 그런데도 지금 배 10,000원입니다. 지금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에 지금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IMF를 맞이해서 지금 수입이 감소하고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판인데 일부에서는 떼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IMF가 끝난 것처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괴리가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서도 이중구조가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의 시장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평택시장이나 안성시장은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왜? 떼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면에 그래도 대형 백화점은 지금 교통이 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가서 붐벼요. 근데 재래시장은 안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은 아주 그냥 마진세를 해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만은 동네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잘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유통도 이중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잘 되는 분야하고 안 되는 분야. 아마 안성이나 평택도 시장도 잘 되는 시장이고 안 되는 시장일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산의 이중구조, 유통의 이중구조가 생기면서 소비도 이중구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씀씀이가 비슷한데 돈 많은 사람은 지금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떼돈을 버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면 그냥 몇 억씩 주워서 보내고 말이죠. 남한도 안 통해 살짝 가져가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비도 이중구조가 생겨가지고 고급품은 엄청나게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해외여행은 엄청나게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전체 국민의 11%가 외국 여행을 갔습니다. 약 470만 명이 외국 여행을 갔는데 지금 IMF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여행은 좀 감소합니다. 경주라든가 부여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국내 여행은 감소돼요. 해외여행은 늘어나고.
또 스포츠를 보게 되면 골프는 승마나 요트 이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종래 뭐 탁구라든가 뭐 농구라든가 말이지 이런 건 자꾸 좀 감소입니다. 뭐 제기차기 뭐 이런 거 누가 합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 소비도 이중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주류를 보게 되면은 세계에서 위스키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고 우리가 지금 4,685만 명인데 일본하고 비슷한 양주를 좀 수입하고 있어요. 양주와 맥주는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주와 막걸리, 탁주는 좀 늘어나지 않아요. 소비도 이중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IMF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조직의 틀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만 IMF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IMF가 일어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은 생활 수준은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인데 생활 수준은 16번이에요. 근데 일본은 경제 수준은 높은데 생활 수준은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은 낮은데 생활 수준이 높아요.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라 서울에 사는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소비가 향락 사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기가 9년 동안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라고 하는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82조인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1100조라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일본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왜? 국민들이 불경기라고 하니까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악을에 붙여가지고 저축을 해서 소비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불경기인데도 왜 이렇게 돈을 잘 쓰는지. 그래서 일본에서 1100조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안 살아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니까 세금 깎아준 만큼 물건을 사겠지 하고 세금을 깎아줬는데 세금 깎아준 액만큼 또 갖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금 깎아줘도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돈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본 국회 야당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를 시켜야겠다 해서 세금 깎아주고 투자를 해주는 대신에 물건 사라고 상품권 주면 되겠구나 해서 일본 돈 3만엔 우리나라 돈 30만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자. 그러면은 물건을 살 거 아니냐.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야당이 얘기해서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가지고 전 국민에게 우리나라 돈 3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주면은 일본 경제가 살아날 거다 해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상품권 30만원짜리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상품권 할인 판매해가지고 현금 30만원짜리 한 29만원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저금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합니다. 또 그 여론조사를 하니까는 그걸 할인을 해가지고 현금을 해서 은행에다 저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쌀, 뭐 콩나물, 생활 필수품 사던 걸 그 상품을 가지고 생활 필수품 사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사라고 돈을 상품권을 주는데 생활 필수품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만원짜리 상품권 줘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그 정책을 실시하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IMF가 시작이 돼가지고 2년도 안 되는데 IMF가 다 끝났다고 지금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비 패턴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떼돈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하는데 물리지를 않아요. 서민들이라든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금융종합소득세, 오늘 신문 보니까 내년 정도는 뭐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은행 이자 올라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새롭게 내는 게 없어요. 그 전에 조금 내는 정도 냅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버는 돈, 그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IMF를 극복하고 경제가 잘 되려면 국민들로부터 생각을 바꾸고 정부가 정책을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면은 나타나는 선진국병이에요. 씀씀이가 자꾸 많아지고 일은 않고, 그 선진국병은 영국에서 먼저 나왔다고 해서 영국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 전체에 번져가지고 서구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건 3D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밥 세 끼 먹고 살만하니까 일을 하는데도 이제 곤란합니다. 더러운 일을 안 해요. 더러운 산업이나 더러운 업종이나 더러운 직종이나 이런 건 안 하냐고요. 그래서 더럽다 해서 영어로 너티하다고 첫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안 해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영어로 difficult를 두 번째 띄입니다. 지금 농업이 안 되는 건 농업을 안 하냐고 그래요. 힘이 들고 더럽고. 지금 보세요.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농촌에도 지금 고층 아파트가 생기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농사 짓겠습니까? 어려워요. 따라서 농업 형태도 옛날식이 아닌 새로운 기술 농업에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을 안 해요. 위험하다, 영어로 dangerous로 3D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5대양의 태극기를 휘날리는데 그 사람들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그래? 먹고 살 수 없으니까는 원양어선을 타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사회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않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회보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보험인데 우리는 지금 국가가 좀 보장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후진국에 아들, 딸 많이 낳는 이유도 믿을 것은 아들, 딸밖에 없어요. 선진국 사람들 아들, 딸 안 낳는 이유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먹고 살리니까.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도 가보니까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부 노인이 되게 되면 노인 수당이 나오고 실업이 되게 되면 실업자 수당이 나와가지고 일을 안 하냐고 해요. 또 아이 낳게 되면 아이들 양육비가 나와요. 그것도 하나 낳았을 때보다도 둘 낳으면 더 주고 셋 낳으면 더 준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미혼모한테도 수당을 줍니다. 미혼모한테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아들도 낳아야만 죽을 적에 그래도 편하게 죽으려면 아들, 딸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원양어선 안 탄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선진국이 아닌데 선진국병이 걸린 거예요. 경제 수준이 낮은데 생활 수준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 들게 되면 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은 없으니까
뭐 공사판에 가서 일했다고 그러고 또 무슨 호텔 가서 접시 닦았다 오는 거 자주 있죠. 유명한 사람들 옛날 유학식 생활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어렵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멍청하니까 그래요. 왜 공사판에 가서 일하고 호텔 가서 접시 닦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한 달간 입원을 했어요. 그럼 300만 원 나오면은 옛날 같으면 300만 원 다 자기가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3분의 1만 부담하면 되죠. 100만 원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직장하고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이게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돈 아까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 들어넣어가지고 몸으로 그냥 떼어버렸어요. 돈 300만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들어넣어가지고 몸으로 떼웠는데 지금은 툭 하면 병원 가요. 왜? 의료보험을 실시해가지고 본인 부담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세상에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영국에서부터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했는데 병원 수요가 병원 찾아가는 사람이 4배가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병원이 안 가던 사람이 돈이 적게 들으니까 병원을 찾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원비가 300만 원 나오는데 지금 100만 원만 가지면 해결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외국도 그러겠어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서양도 그래요? 아닙니다. 외국은 어떤 경우냐면은 본인이 30%만 부담하는데 그 30%의 90%를 학교가 부담을 해요. 유학생들은. 30%의 90%면 얼마입니까? 3, 3은 9, 3, 9, 27 해가지고 27%는 학교가 부담하고 본인은 3, 3은 9, 3%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프면은 옛날 같으면은 100% 본인이 부담했지만은 지금은 30%만 부담한다는 겁니다. 외국도 경험하셨죠? 근데 외국은 본인은 3%만 부담해요. 유학생의 경우. 만약에 그 주민이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학 가가지고 돈 떨어지면은 공사판에 가서 일하고 호텔에 가서 접시 닦을 게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면 돼요. 한 달 내내 밥 3끼 얻어먹고 주사 맞고 간호사가 와서 안마해주고 해도 300만 원 나왔다면은 3, 3은 9, 9만 원이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멍청이가 공사판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면 돼요. 저 아는 사람은 부부간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친부 뭘 거치고 다 주고 말이지. 이렇게 선진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하지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3D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니까 아주 농담 얘기를 들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도 사회복지가 유럽보다는 못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또 유럽보다도 발달된 데 있다고 해요.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애자. 장애자가 천국이에요. 장애자가 모든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노인이다. 노인 천국이에요. 노인만 되면 모든 수당도 주고 살기 편하게 해주고 국가에서 해주고. 장애자가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고 세 번째가 여자라고 그래요. 그 세 번째가 여자라고 그래서 네 번째가 남자인지 알았는데 네 번째는 개라고 그럽니다. 개.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뭐 서양 사람들 개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은 그 교포한 사람 안 내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하도 똥오줌을 가리질 않아가지고 개를 패줬는데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동물 학대했다고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답니다. 그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며칠 후에 동해 사무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왜 개
출생신고를 한 호적에 안 올렸느냐 빨리 올리라고 말이죠. 그 개를 호적에 올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사망신고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첫째가, 두 번째가 노인, 세 번째가 여자, 네 번째가 개라는 얘기예요. 그는 다섯 번째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다섯 번째는 고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남자라고 그러는데 이때 선진국은 사회보장이 잘 돼가지고 일들을 안 줍니다. 다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후진국들이 경제성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216개국이 있는데 경제 규모가 11번째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 교육을 하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들 유식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무식합니다. 인식 부족이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일생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평생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후진국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한국을 약소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배웠죠. 약소민족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구상에서 216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85만 명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큰 민족이냐? 24번째 큽니다. 216개국 중에서 24번째 큰데 약소민족이에요? 오늘 수부터 여러분들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학문이나 이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식 부족이에요. 그런데 4,685만 명이 한민족입니까? 남북한 합쳐야죠. 남북한 합쳐서 7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7천만이라는 민족이 세계에서 몇 번째 큰 민족이냐? 14번째 큽니다.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자부심 가지고 우리는 학교에서 제가 그랬어요.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라로 알았습니다. 대영제국이라고 했어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큽니까? 옛날에는 식민지가 말해서 크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식민지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조그마한 영국이 그것도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뭐 웨일스하고 뭐 북아일랜드 서로 나누자고 지금 보고 있는 판인데 대영제국이라고 배우는데 그 영국이 땅덩어리가 크지도 않고 인구 5,900만이에요. 우리나라 7천만에 근처도 못 옵니다. 근데 영국은 큰 나라, 우리나라는 약소민족,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대리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로마 제국으로 배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엄청나게 큰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태리 인구 5,700만이에요. 불란서 200년 전에 민주화가 된 불란서 대혁명이라고 해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5,800만. 유럽에 35개국이 있습니다. 35개국 중에서 우리 한민족보다도 큰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독일이 동서독 통일이 돼가지고 7,700만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금 7천만인데 러시아는 유럽 나라가 아니죠. 아시아하고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앞으로 2008년에 가게 되면은 우리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7,500만이 됩니다. 근데 독일은 7,500만이 아니에요.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유럽의 35개국 중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한국은 후진국이고 약소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11번째. 그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크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라고요. 또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보시면 뭐 미국까지 갈 것도 없죠. 평택에도 미군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 영어 잘하니까 다 대학 나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어 잘하니까 다 대학 나오고 얼굴이 하얗고 키가 크니까 전부 뭐 귀족인지 아는데 아닙니다. 교육관계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구상에서 초등학교죠. 취학률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00%입니다 지금.
물론 도시국가인 뭐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모나코 뭐 이런 데는 뭐 높습니다만은 도시국가 아닌 전체적인 국가로 봐가지고 국민학교 취약률이 100%가 우리예요. 그리고 중학교 진학률, 이건 3년 전 통계입니다. 중학교 진학률이 지금 96%예요.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95%. 여러분들 서양인 것 같죠? 아닙니다. 고등학교 진학률 89%예요. 오늘 제가 이론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이거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교육열이 강하고 그 교육열이 강한 것이 주부인 여러분들이 여성이에요. 그럼 대학 진학률은 얼마냐? 54%. 작년 통계는 뭐 60몇 %입니다만 이것은 미국하고 캐나다 우리하고 지금 같습니다. 그럼 내년서부터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왜? 미니 대학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무슨 뭐 지금 안성에서도 뭐 이제 무슨 뭐 안성 산업대학이 아니고 무슨 대학이죠? 무슨 대학이라고 했고 또 저쪽에 가면 뭐 동아 무슨 대학이라고 했고 이쪽에 무슨 평택 대학도 있고 뭐 남서울 대학도 있고 말이지.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착각 마세요. 그러면은 문화 수준이 높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맹률로 측정을 합니다.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어디냐? 서양에 있는 나라로 아시는데 아닙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전체 인구의 약 1%가 글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4%,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그 문화 수준이 높아요. 문맹률이 낮아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미국은 문맹률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전부 그냥 다 글자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문맹률이 20%입니다. 5사람 중에 하나가 글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 잘하니까 다 대학 나온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잘 못 하시죠? 그 왜 그러느냐? 저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일생 동안에 쓰는 단어가 350단어라는 얘기예요. 일생 동안에 생활하면서 쓰는데 무슨 단어, 고급 단어 많이 씁니까? 대학에서야 강의하려니까 고급 단어 쓰지만은 집에서 생활하는데 단어가 그게 많지가 않아요. 300에서 350단어 쓴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하루 종일 웃기네, 웃겼어, 웃기지 마 이걸로 하루 종일 지나가 버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단어 뭐 씁니까 여러분들? 근데 세계에서 영어 단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얼마 전까지 일본이었는데 우리나라예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중고등학교만 나오면은 한 1000단어 가까이 합니다. 미국 사람보다도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요. 처음에 영어 시험 경시대회면 미국 1등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한국, 뭐 싱가포르, 대만, 뭐 일본 이래 1, 2, 3, 4, 5등 쭉까지 차지합니다. 미국 사람들보다도 영어를 더 많이 단어를 아는데도 말이 안 나와요. 왜? 실력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 만나면 영어가 말이 안 나와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 쪽팔려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 쪽팔리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 영어하고 그러니까 뭐 다 귀족이고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사람들로 아는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신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도 쪽팔릴 게 없어요. 후진국이 아니고 약소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후진국이고 약소민족이라고.